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명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중 한 교사가 근무했던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에는 오늘 하루 종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휴일인데도 교문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은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쪽지에 담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수고하셨어. 우리와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니까 제가 동료라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학교 측은 교정에 헌화대를 마련했고 현장을 찾지 못한 동료 교사들은 근조 화환을 보냈습니다. 숨진 교사가 일하던 초등학교 앞 골목인데요. 이렇게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숨진 교사는 교직 14년 차로 사고 직전까지 6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작년 2학기에 교과전담 교사로 복직했는데 올해 6학년 담임을 맡은 뒤로 연가와 병가를 내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6학년 담임을 맡은 뒤부터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SNS를 통해 고인에게 학내 문제가 있었는지 진술과 정보를 습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전북 군산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교사가 평소 가족에게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경은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고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오늘도 대규모 추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벌써 7번째 주말 집회인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기띠를 맨 채 검은 옷을 입고 집회 장소로 향합니다.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거리로 나온 지 벌써 7주째. 피켓을 들고 앉은 교사들은 연신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국회 앞 도로가 끝이 안 보일 만큼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집회 측이 추산한 참석 교사 수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7월 말 첫 집회를 했을 때보다 참석 인원이 무려 40배나 늘었습니다. 이들은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을 벌하고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사가 1대1로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무게감이 분명히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희 옆 교실 선생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고 악성 민원을 막을 시스템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분별한 직위해제, 병가, 교직 강요로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악의적인 업무 방해자는 교육감 명의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일인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30곳뿐. 교육부가 집회 참석을 위한 휴가 사용은 불법이라며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예고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소방관 10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을 다치게 한 어제 부산 목욕탕 건물 폭발 사고. 이렇게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건 예측하지 못했던 2차 폭발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 소방당국은 지하에 있던 기름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가 퍼지면서 2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층짜리 목욕탕 건물에서 발생한 1차 폭발.
그리고 20분 뒤 더 큰 2차 폭발이 일어났고 그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오늘 현장에선 화재와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본 건 지하에 있던 유류 저장 탱크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증기가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증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이 뭐가 있었는지, 2차 폭발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하지만 아직도 지하에는 유증기가 남아있고 물까지 차 있어 감식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화재가 난 지하철 배관 파손으로 물이 계속 들어차면서 감식은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 추가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바닥면에 물이 제거될 것이고 유증기도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각 유관기관별 감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밀하게 어떤 화재 원인이라든지 어떤 화재 패턴이라든지.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은 33년 전 지어진 노후 건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법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유류 탱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있었지만 소방당국은 당시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2차 폭발 당시 사고 현장에 출입 통제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차가 소방이 다 됐다고 이거 밸브를 잠그고 하는데 2차 폭발이 있다. 그때 동지동 소방관이 하기 전이죠. 소방당국은 일단 큰 불을 먼저 잡고 현장 통제 여부를 파악하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견인차 사이로 곳곳이 부서진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차량들의 앞거디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충북 청주시 중림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 넉 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탑승객 2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사고 차량을 몰았던 5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예식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사곡동 한 예식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식장 관계자들이 5분 만에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하객 1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에는 전남 신안군 제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 어선에는 선원들이 각각 3명과 5명씩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두 어선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제주를 찾아 수산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박 차관은 하루빨리 방사능 검사 장비를 늘려주고 어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한림수협 입판장을 찾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갈치와 고등어를 비롯한 제주산 수산물을 살펴보고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경매 현황과 판매 동향에 대해 확인합니다. 경매 전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필수. 박성훈 차관을 만난 어민들은 검사 기관까지 왕복 2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검사를 위한 방사능 측정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측정 거리가 좀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다 보니까 전날 저녁에 채취를 해서 아침 한 3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에 대해 박성훈 차관은 방사능 검사 장비를 신속하게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은 약 2.5배 증액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대수도 38대에서 내년 내후년에는 72대까지 저희가 대폭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양식장들의 피해도 커졌습니다. 당장 소비 위축에 따른 생계 지원책으로 금융 지원과 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증을 좀 해주면 좋고요. 또 그리고 어장이
너무 많아 보니까 이제 어장 감축 및 이제 또 폐업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례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인도를 하고 또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훈 차관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해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대하잡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대로 살이 꽉 찬 대하가 가득 담겨 올라오는데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 탓이라고 하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성군 죽도 앞 대하어장,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는 30분 사이 대하가 몰려드는 유일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민들이 삼중자망을 바다에 던집니다. 잠시 뒤 어망을 걷어올리자 가을철 별미 대하가 그물 가득 투명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살이 통통이 오른 대하는 지금이 제철인데요. 충남 서해안 지역 대하잡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어민들은 올해 대하 조업이 무난한 편이라고 말하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 탓에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조금 소비가 덜 되니까 좀 가격도 조금 덜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어민들은 애로사항이 많지요. 홍성 남당항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대하 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찾는 발길은 예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은 아직 여기는 뭐 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손님 많이 오시길 기대하고 있어요. 오는 10월까지 서천 홍원항을 비롯해 홍성 남당항과 보령 무창포에서는 전어와 대하, 꽃게 등 수산물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등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지만 항구적인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촌 마을에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서해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도발을 이어갔는데요. 북한이 나흘 전부터 전면전을 가정한 남한 영토 점령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4시쯤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재원 분석에 들어갔는데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이나 화살 2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남한 전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전쟁 시나리오에 맞게 대대적인 전군 지휘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오늘 새벽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백령도 같은 서북도서의 점령을 가정한 훈련의 하나일 거란 관측입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추적과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흘 전 밤에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비행거리는 360km로 미사일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겨냥한 것과 같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지도에 계룡대 인근을 짚으며 작전을 지시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 전력을 겨냥해 북한이 실제로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회에선 여야 모두 반복된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적대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을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해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합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적금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제대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18개월 만기의 내일 준비 적금인데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장병들의 가입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이 없게 해주겠다던 당시 이야기와 달리
군 당국이 나몰라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장병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육군 모사단 신병훈련소에 입대한 김모 씨. 내일 준비 적금에 가입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탓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자대로 이동하면 된다. 그냥 자대로 가서 하라는 그런 태도만. 결국 김 씨는 신병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내일 준비 적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8개월 만기에서 2달이 모자랍니다. 내일 준비 적금은 한 달에 최대 40만 원을 은행 2곳에 넣을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가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적금입니다. 18개월 만기 시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이 97%를 넘을 정도로 장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대 배치 후 불이익이 없게 해주겠다 했지만 정작 김 씨에게 돌아온 답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직접 제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결책은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신문국, 언론사 이런 데 제보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차라리 그래라 이런 식의 반응을. 실제로 MBC 취재 결과 지난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를 이유로 제때 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육해 공군 장병은 군에서 확인해준 인원만 모두 5,400여 명에 달합니다. 육군본부는 특정 부대에서만 가입이 지연됐다고 했지만 김 씨의 말은 다릅니다. 다른 주변의 사단 신병 교육대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변에 자대에서 온 다른 인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육군에 입대한 신병은 9만 6천여 명. 피해자 수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입이 지연될 경우 피해를 보는 금액은 한 달에 15만 원가량.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그냥 신경 끄고 넘길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 이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MBC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자대 배치 후 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군 비행장을 기습 공격해서 여러 대의 최신의 전투기를 파괴시킨 일이 있었죠. 알고 보니 이 드론은 골판지를 척척 접어서 만든 싸구려 종이 드론이었습니다. 금속 재질이 아니어서 레이더 감지가 안 돼 러시아 방공망이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최첨단 전자기기가 판치는 현대전에서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군비행장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땅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새벽녘의 기습 공습으로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투기 수호이-30 넉 대와 미그-29 한 대가 파괴됐습니다. 야전 방공 체계인 판치르 미사일 발사대 2대와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도 피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혁한 전과를 올린 우크라이나군의 무기는 골판지를 접어 만든 싸구려 조립식 드론이었습니다. 한 호주 기업이 개발한 이 드론은 3kg 무게의 폭발물을 싣고 시속 60km 속도로 120km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재질인 만큼 레이더 탐지가 아예 불가능해 사실상 스텔스 기능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인데 3,500달러, 우리 돈 46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호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매달 100대씩 골판지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건네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대공망이 최근 들어 숭숭 뚫리는 것도 골판지 드론의 도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공망으로 직접 격추시키거나 전자전 장비로 떨어뜨려야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 수지 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73 украинских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재래식 무기에 값비싼 첨단 무기가 허비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 발사하는 로켓을 아이언돔 방어 체계로 90% 이상 막아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에 쓰이는 미사일은 한 발당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지만 팔레스타인 로켓은 수십만 원 수준.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로켓 공격은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이스라엘에게는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투자 업체들이 잇따라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내수는 쪼그라들고 실업률은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하반기부터 반등을 기대하던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성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집을 사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대도시에서 집 사는 것을 막던 규제도 하나둘 해제하겠다. 중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지난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주인을 못 찾은 빈집이 1억 채를 넘어설 만큼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집값 거품을 키울 위험이 높은 대규모 부양책 같은 큰 칼은 빼고 나머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강조했던 원칙까지 삭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는 서방이 어려움을 과장한다고 핏대를 세우지만 실제로는 물가 하락이나 높은 실업률이 위기의 전조가 아닐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증입니다. 단체 관광객 660여 명을 태운 크루즈선, 중국을 출발한 여객선으로는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단체 관광 제한이 풀렸기 때문인데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보복 이전은 물론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 위축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벌써 중국의 경기 침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수출의 중국 내수 경기 의존도는 지난 5년여 동안 조금씩 낮아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체 수출 물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입니다. 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존도가 높으면 이제 이런 식의 그 해당되는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리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거든요. 분명 우리 수출을 좀 다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중국 이외 지역으로. 하반기 반도체 가격의 반등을 계기로 본격 회복을 노리는 우리 경제에 중국의 경기 침체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혹시 템퍼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몰래 접촉한다는 뜻인데요. 프로스포츠에서 남의 소속팀 선수를 몰래 빼가려고 접촉하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종의 부정행위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K-팝 그룹인 피프티피프티의 법적 분쟁을 계기로 대중문화계에서도 템퍼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문화인톡 임소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7위까지 단숨에 질주한 곡 큐피드. 그 주인공은 데뷔 4개월 차 신인 걸그룹이었습니다. 50-50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획사의 아이돌이 역대 K-팝 그룹 중 가장 빠른 빌보드 진입을 이뤄내며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속사 측이 외부에서 멤버 빼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반면 멤버들은 불투명한 정산 등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탈퇴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떠오른 게 템퍼링이란 용어입니다. 연예인이 기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기 전 다른 기획사가 접촉하는 불공정 행위를 뜻합니다. 실제 한 달에 2-3건의 템퍼링 분쟁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들은 템퍼링을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4년 전 이른바 노예계약 파문 이후 등장한 표준 계약서로 인해 소속사를 바꾸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겁니다. 기획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책임 규정이 계약을 악의적으로 파기하거나 혹은 계약을 다른 방향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형태로 좀 사용되고, 그러니까 악용되고 있는. 그럴 경우 대규모 선투자를 한 기획사의 손해가 크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적절한 보완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스포츠 업계에 이적료를 도입하든지 에이전트, 즉 자격을 가진 협상 전문가를 길러 연예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유예 기간을 두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인용이 돼버리면
다른 기획사로 갈 수 있거든요.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또 약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K-팝 시장. 달라진 위상만큼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누가 윗선을 보호하려 했는지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노시환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처음으로 30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한화는 선두 LG를 꺾고 8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화 노시환의 방망이는 1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LG 선발 김윤식을 공략해 담장을 마치는 큼지막한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1대0으로 앞선 6회 무사 1루에서 기다렸던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바뀐 투수 유영찬의 시속 148km짜리 빠른 공을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8경기 만에 터뜨린 올 시즌 30번째 홈런이자 삼성 피렐라에 이은 리그 2번째 전구단 상대 홈런. 하지만 한화의 8연패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8회 박혜민에게 동점 석점포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래도 한화는 9회 LG 마무리 고우석의 제구 난조를 틈타 2점을 더 추가했고 마지막 수비에서 상대 반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 15일 만에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0개라는 홈런을 처음 쳐봤는데 오늘 경기까지 이겨서 기쁨이 좀 2배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좀 최근에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좀 이제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 안우진은 팔꿈치 인대가 손상돼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키움 구단은 이틀 전 SSG전 등판 이후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팔꿈치 부상이 확인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이후 내년 시즌 복귀를 목표로 회복과 재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정입니다. K리그에서는 서울이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철원 선수가 엄청난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숙명의 라이벌 수원과 맞붙은 서울. 경기 시작 1분 30초 만에 일류첸코 넘어지면서 슛! 들어갑니다. 수비 6탄 방어를 이겨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죠. 오른발 마무리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반 23분쯤 갑자기 경기가 중단됩니다. 관중석에서 팬 한 명이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구단 의무진이 급파돼 응급조치했고요. 다행히 빠르게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재개된 경기에서는 서울의 골키퍼 최철원의 선방쇼가 눈부셨습니다. 뮬리치의 결정적인 헤더를 걷어내더니 고승범의 날카로운 슈팅까지 몸을 던져 밖으로 쳐냅니다. 막판엔 이기재 프리킥까지 막아낸 최철원의 슈퍼세이브에 힘입어 서울은 수원을 1대0으로 제치고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뷰캐넌 선수의 쌍둥이 누나들이 시구와 시타에 나섰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겠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9월의) 첫 주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도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운 초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남쪽에서는 비구름이 쉬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부산과 대구 등지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츰 비 내리는 지역이 늘면서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종일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특히 남쪽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굵은 비가 쏟아져 영남 지방에 최고 60, 호남 지방에도 많게는 50mm가량이 내릴 걸로 보이고요. 반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많이 내려봐야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에서 종일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게 시작해서 서울이 23도, 대전도 2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0도, 광주와 대구가 29도로 오늘보단 1,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월요일인 모레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동해안에서는 또 비나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고요.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은 30도 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